국토교통부의 해임 요구를 받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온 갈등이 해임 추진 배경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주장인데 추 장관 측은 면책 특권을 악용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 축소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습니다. K-팝 열풍의 한 축을 담당해온 중소연예기획사들이 존폐 기로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됐고 신인 아이돌 그룹의 데뷔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소 다툼이 있었던 편의점 주인이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홧김에 벌인 난동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오늘 일본 99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강요 20명 가운데 11명을 아베 전 총리 친동생 등 직전 내각 인사로 채웠습니다.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흔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임기가 절반 남은 한 공공기관장 해임을 추진하고 당사자인 그 공공기관장은 못 물러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이야기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인국공 사태로 불렸지요. 이 비정규직의 본사 직고용을 추진해 청년 세대의 반발을 자아냈었던 그 기관입니다. 일각에서는 인국공 사태로 시끄러워지자 이 정부가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구 사장의 기자회견부터 들어보시죠. 박정석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 구본환 인천국제공사 사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9월 초에 국토부 고위 관계자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자발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습니다. 내가 왜 나가야 되는가? 구 사장은 비정규직 직고용과 공항 적자 문제 등을 해결한 후 내년 상반기에 물러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정감사 때 조기 퇴장했지만 당일 안양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과 올해 초 팀장급 직원을 직위 해제시킨 일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 사장은 태풍 당시 대응 문제는 이미 해명됐고 인사 문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의 그 판단에 의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상징적 공기업입니다. 지난 6월 비정규직인 보안 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해임 추진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른바 정규직 전환 논란의 책임을 구 사장에게 지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부상을 당한 그런 제 나름대로의 정말 그 어려운 마음적으로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어디 따뜻한 위로는 그냥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더 당혹해서. 구 사장은 오는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 적극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는 해임 건의의 배경으로 구본환 사장의 개인 행위만 언급할 뿐 인국공 사태와 직접 연결짓진 않고 있습니다. 이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의 정규직 약속을 지키려다가 초래된 성격도 있어 구 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당시 구 사장의 미숙한 처리를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속내를 드러낸 걸까요? 이민찬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국공 구본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사유가 뭡니까? 네, 지금 공은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사장 해임을 추진하면서도 해임 사유에 대해선 답변을 피한 겁니다. 하지만 이어서 답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사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공정한 절차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국궁 사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집행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노사가 극한 대립을 보인 것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돼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봅니다.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동안 부사장 해임 사유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고 서울 집값 상승세도 멈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통계는 김 장관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0대책과 84대책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안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4, 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데는 한 4, 5주 정도 지금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김 장관은 또 올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이유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돌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가면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주택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욕구들은 많이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부세가 보수 정권 때도 제대로 유지됐다면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더욱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의 불을 끄고 그런 다음에 이게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이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좀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십시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의 아파트 청약 조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연소득 상한선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공방으로 마비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꺼냈습니다. 문건에도 기록된 바로 이 내용.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냐는 문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인은 아니고 남편에게는 주말 부부라서 물어보지 못했다고 했죠. 신원식 의원은 여성이 전화해서 추 장관 남편의 이름을 댔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가 야당의 공세부터 전해드립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휴가 연장에 관련돼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여튼 전화가 왔다. 어떤 여자분이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는데 신 의원은 제보라고 말했지만 해당 여성이 추 장관인지 당대표 신분을 밝혔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이 왜 추 장관 남편 서모 변호사 이름을 남겼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 서버를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틀 전 추 장관은 민원실에 전화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이에 대해 추 장관 아들 측은 면책 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 공세라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혹 제기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군에서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행정적인 이런 게 좀 보이고 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다만 서 후보자가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등은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국방부가 아니고 추방부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고 합니다. 추 장관은 내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할 예정으로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여당은 휴가 특혜는 없었다며 추 장관을 계속 감싸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거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이런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혼란을 키우는 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까지 언급하며 추 장관 아들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 한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진짜 해도 너무하다, 안중근 의사님을 욕보이게 하지 마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박 대변인은 해당 문장을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이라며 망언을 당장 걷어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냐며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최근 작성된 군 내부 대응 문건에 서 씨의 휴가 일수와 기간이 군 부대 일지와 면담 기록, 병무청 문서 등에 제각각 다르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내부 문서가 모두 허위 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서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며 검찰과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직 사병을 찾아갔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죠. 부대 지원장교 A대위가 검찰 진술을 180도 바꿨습니다. 당직 사병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했다가 찾아갔다고 바꾼 겁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추미애 장관 아들 부대 당직 사병인 현모 씨와 부대 지원장교 A대위를 소환했습니다. 현 씨에게 A대위의 얼굴을 보여주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받으려 한 겁니다. 실물 보고 맞느냐 안 맞느냐 소문만 했어요. 현 씨는 A대위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맞다고 진술했지만 A대위는 당시 이 사실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다시 검찰에 소환된 A대위는 내가 당직 사병을 찾아간 게 맞다며 진술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A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고 지난 12일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과 A대위를 함께 소환해 대질 조사했는데 이날 A대위가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A대위는 서 씨의 병가 연장 등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과 3차례 통화를 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검찰 조사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대위가 보좌관 부탁을 받아 휴가 처리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 개입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또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국방부 민원실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발신자와 통화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의 기강이 무엇보다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국방부의 대응이 논란인데 어제 최고 책임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들이 병사들을 더 동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군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2달 전 삭제됐다던 국방부 민원실 전화 녹취 파일이 메인 서버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확인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검찰의 그 수사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 백업 서버 존재를 찾지도 묻지도 않아 먼저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당은 정 장관이 이미 2달 전에 추 장관 부부의 민원 기록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면담 기록 중에 서일병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도 국방부 장관에게 7월 초에 보고가 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모두 인지를 하고 국회에 와서는 규정상 문제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이죠. 추 장관 아들처럼 전화로 병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다른 병사 사례에 대해선 현장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네요.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경두 장관 발언 이후 한 군 간부는 코로나19로 휴가를 못 나가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관련 뉴스를 보고 부글부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간부는 결국 군이 정쟁에 또 이용당하는 신세가 됐다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휴대전화나 SNS 등으로 병사나 가족들과 과거보다 원활히 소통하는 건 맞지만 이번 일로 부대 관리에 현장의 어려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 민주당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당 지도부는 이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이 세 의원을 징계하거나 윤리감찰단에 넘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부금 유용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내 의결권을 상실하고 회의나 의원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은 윤리감찰단에 회부됐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이후 신설된 기구로 오늘 출범했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리감찰단은 1호 조사 대상이 된 이상직 김홍걸 의원의 비위 의혹을 조사한 뒤 윤리심판원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논란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통해 야당의 공격과 민심 위반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의 경우 당내 징계로 끝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 윤미향 의원을 좀 더 살펴보죠. 이 검찰이 적용한 6가지 혐의 중 특히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준사규죄. 이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기죄보다 오히려 죄질이 안 좋다는 평가인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돈 수천만 원을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의원은 길 할머니의 자발적 의지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 할머니 가족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검찰의 기소 처분이 발표된 그제
윤미향 의원은 SNS에 김원옥 할머니 영상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2019년 6월 촬영된 걸로 적힌 이 영상 속에서 길할머니가 자신의 견해를 또박또박 말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인 길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정의원 등에 기부나 증여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기부는 길할머니의 의지에 따른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단 한순간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가.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의사를 표현했던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길할머니 가족의 주장은 다릅니다. 길할머니가 2016년 중증 치매 판단을 받은 걸로 안다며 2015년부터 이미 치매약을 복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길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의원 측이 치매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검찰도 기부 시점인 2017년 11월을 전후해 길할머니가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길할머니를 직접 면담했고 의료 기록과 의사 자문도 받아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길할머니의 판단 능력을 둘러싼 공방은 재판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임금체불과 정리해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위장 이혼 논란까지 휩싸였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법적으로만 부인과 이혼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혜정 기자입니다. 지난 4.15 총선 당일 이상직 의원의 모습입니다. 이 의원과 똑같은 파란 점퍼를 입은 이 여성은 함께 박수를 치고 이 의원과 손을 맞잡고 엄지를 치켜 올립니다. 해당 여성은 이 의원의 전부인 김모 씨입니다. 최근 이스타항공 노조는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재산 목록엔 배우자 재산이 없는데 이혼한 부인의 재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위장 이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포에 있는 아파트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처인 김모 씨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 동네 분들도 수없이 많이 그분들을 목격을 했고 사실은 관계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 의원의 블로그도 위장 이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전부인 김모 씨가 지난해 이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하고 이번 총선 유세까지 돕는 등 사실상 아내로서 동행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9년 전 이혼했지만 선거 때 부인 없이 다니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 자녀를 통해 전 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32평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쿠데타 세력이 있다. 네. 무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원내대표까지 지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을 향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국회에 들어오는 쿠데타 세력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쿠데타 세력이라 여기 저하고 신원식 장군하고 저는 해당돼요. 이렇게 예단을 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서 진행한다는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이 누군지 콕 짚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경력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의혹 제기가 정치 공작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40분간 정회됐고 홍영표 의원은 결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느닷없는 쿠데타 세력 논쟁으로 후보자 검증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참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이해찬의 품평. 네. 여당 대표에서 물러났어도 이 민주당의 영향력이 큰 이해찬 전 대표. 네. 오늘요.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입니다.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이다. 기자도 국회의원도 해봤다면서 다양한 경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좋게 말했군요. 네. 자, 요즘 지지율이 많이 오른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네,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강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입지전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나서 본인 생각이 깊어진 것 같다는 칭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후보,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이 친문 후보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띄운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주목한 말은 이겁니다. 동안이라 그렇지 대선 때 55세면 어리지도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별 차이도 안 난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중 방점은 여기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김경수 지사는 대선 주자를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네.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서 김 지사 정도면 괜찮다고 한 겁니다. 그동안 이 이해찬 전 대표는 20년, 30년 정도는 집권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차기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는 억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건 꿈이죠, 꿈. 국힘당에서 누가 제일 위협적입니까? 특별하게 부각되는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는 인물이 없고 민주당에는 좋은 후보들이 많다는 것 같은데요. 대선이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빌보드를 휩쓴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를 보면 코로나 시대에도 K-팝 열풍은 식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림자는 있습니다. 행사나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중소기획사들은 존폐기로에 섰고 신인들은 데뷔가 요원합니다. 김철웅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올해 초 데뷔하려던 아이돌 그룹 블랙스완입니다. 첫 무대에 오를 날만 기다렸지만 코로나19로 가요계가 올스톱되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1년 6개월을 계속 연습을 해왔는데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저희 데뷔도 밀리고 그냥 맥없이 연습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돌 그룹의 전성기인 20대 초중반에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요즘 낭떠러지에 선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한 게 여기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딴 거를 하려고 해도 여기로만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춤하고 노래밖에 없었으니까. 데뷔하려고 열심히 한데 근데 갑자기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 다 브라질에 있는데 돈 보내고 싶긴 한데 진짜 답답하는 상황이에요. 투자한 제작사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은커녕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99%의 저희 같은 영세한 제작자들은 거의 부도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힘든 상황이에요. 이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월 2, 3천이 나간다고 봅니다. 거의 지금 전멸 상태입니다. 10대 학생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워온 이들은 코로나19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연습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중소기획사에 소속된 아이돌은 국내보다 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해외 공연이 수익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팬들하고 약속 못 지키게 됐죠. 콘서트 같은 것도 해외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완전 그냥 올해가 날아가 버렸어요. 기존의 2개 팀을 합쳐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것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입니다. 저희 신인이다 보니까 행사업에 대해서 좀 알리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사라진 행사만 진짜 30건이 넘거든요. 오늘은 몇 명이 증가했을까?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우리 회사만큼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위로의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떡하냐? 어디야? 숙소. 어디야? 연습실. 저희가 활동을 못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부모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룹 방탄소년단은 단 1회 온라인 공연으로 250억 원 매출을 올렸지만 팬덤을 가진 상위 1% 이야기일 뿐입니다. 중소기획사 가수들은 행사나 축제를 다니며 인지도를 쌓는데
코로나19로 줄줄이 취소되면서 기회마저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올해 3월 이후 34개 연예 기획사가 폐업했습니다. 매니저도 있었고 스타일리스트부터 남들이 갖춰놓은 그런 인원들 다 갖춰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서 하고 있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 최대한 줄이고 하고 있는 거죠. 사무실도 오래 있었지만 지금 그것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연습실 하나만으로 운영하고. 현장에선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연극, 무용 등에 편중됐고 대중문화 산업인 가수 기획사를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당장 다음 달이 걱정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기는 중소기획사부터 밀어닥쳤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충격. K-팝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호입니다. 중고시장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물건이 뭘까요? 고위험 시설이 속속 폐쇄하면서 노래방 기계와 PC방, 컴퓨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노래방 기기와 용품을 매매하는 전문 상가. 마이크와 반주기, 스피커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노래방 업주들이 처분한 것들입니다. 늘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올 봄에 신규로 인테리어에서 기계 놓고 개업을 했는데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고기기를 인수해 노래방을 개업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중고상인들도 난처합니다. 매입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매입을 해도 가격이 이제 좀 싸겠죠. 저거는 이제 반주기 같은 경우는 신곡 비용이 매달 달달이 이제 들어가요. 나중에 출고되게 되면. 컴퓨터 전문 상가에도 고사양 중고 컴퓨터들이 수십 대씩 쌓여 있습니다. 역시 폐업한 PC방 업주들이 처분한 것들입니다. 당장 물건이 들어와서 돈을 벌어 저희한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랜 기간 저희랑 함께 해줘야 공생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전국 노래방과 PC방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91% 줄었고 영업이 전면 중단된 수도권은 97%나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PC방은 제한적 영업이 시작됐지만 영업 정지가 풀리지 않은 수도권 노래방 업주들은 질병관리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강제로 문 닫아라. 무슨 정부가 깡패입니까? 지난주엔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하다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2.5단계의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고위험 시설로 한 번 낙인이 찍힌 자영업 불황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때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 호텔, 리조트 객실 예약이 벌써 꽉 찼습니다. 자, 이러면 고향 안 가는 의미가 없죠. 강경무 기자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지역 간 이동이 늘면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동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해안에 있는 400실 규모 리조트에 객실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동 자제 호소가 무색하게 추석 연휴 기간 남은 호텔 객실은 1개, 콘도는 만실입니다. 전 실이 다 마감됐나요? 충남 서해안과 부산 등 주요 관광지 리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 2 목금 날짜로 전체 마감되었고요. 지금 객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마감이기는 한데 지난 4월 말 황금 연휴와 여름철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던 제주는 또다시 비상입니다. 연휴 기간 20만 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늘어서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자제를 하거나 여행을 가시더라도 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행을 하셔야 되는데 추석 이후에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죠.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정모입니다.
사건 사고 뉴스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일부러 편의점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주인이 담배를 팔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편의점 문을 뚫고 돌진한 검은색 승용차. 난장판이 된 편의점 안에서 심지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합니다. 경찰이 도착해 제지해보지만 이번에는 입구를 막고 있는 경찰차까지 들이받습니다. 20여 분 동안 계속된 차량 난동은 경찰이 공포탄을 쏜 뒤에야 멈췄습니다. 안전을 확인하고 구두로 경고하는 등 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키느라 바로 제압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체포한 여성 운전자는 38살 황모 씨. 그대로 꺼내서 사장님을 때리다가 사람들이 말리고 동영상으로 경찰 부르고 하니까 다시 타서 피해를 당한 편의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가해 주민과 편의점 업주는 몇 달 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편의점 택배로 보낸 자녀의 사생대회 공모전 그림이 분실되면서 편의점 업주와 자주 다퉜다는 겁니다. 영업하는 친구가 들어갔더니 접근 금지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황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말부터 재판을 받아왔고 어제 담배를 사려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분이 자꾸 업무방해도 오고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담배 안 팔겠다. 그러니까 왜 나를 무시하냐.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사고 당시 매장에는 편의점 업주 등 3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황 씨는 2년 전에도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어제 부산 도심에서 40대 남성이 대마초를 피우고 질주를 한 사고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며 교차로 등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운전 10분 전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광란에 질주를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지인을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경찰 몰래 빼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찍으려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뺄 수가 없더라고. 공장에 맡겨놓으면 공장에서 이렇게 펴가지고 빼려고. 그리 한 건데 그게 없어진 거거든.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대마 흡입부터 7중 추돌 사고 당시의 상황과 차량 내 대화 내용 등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에 타자마자 동승자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피웠고 자신은 괜찮다며 환각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환각 상태에서 속도감과 상황 판단 능력을 모두 상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뿐만 아니라 대마초 등의 약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힘든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가 대마를 구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용진입니다. 이번에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운전자는 구속됐고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죠. 이 동승자 측에서 운전자를 회유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구속된 운전자. 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셨습니까? 구속된 뒤 어제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음주운전한 건 인정하지만 동승한 남성이 내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주장도 무시당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상황.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는 술에 많이 취해 왜 운전을 안 말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동승자가 조사받기 전날 술자리에 같이 있던 일행이 동승자가 형사 입건이 안 되도록 운전자를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넌 합의금을 낼 능력이 안 되지 않냐며
동승자가 합의금을 마련한댔으니 도움을 받고 적으로 만들 때가 아니라고 설득한 겁니다. 동승자가 형사 입건되면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경찰은 해당 문자를 보낼 때 동승자의 부탁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비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다가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남자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들것에 실려 나오고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뒤따라갑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성모 씨입니다. 성 씨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둔 뒤 위에 올라가 밟는가 하면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는 아이에게 헤어 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성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을 찾을 수 없고 분노만 느껴진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 씨가 12차례 반성문을 썼지만 변명으로 일관돼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던 도중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숨진 아이는 마지막까지 성 씨를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유족은 재판 결과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분노했습니다. 애기는 죽었는데 22년이면 상속이 양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여자가 나가서 자기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 7일 부산에 있는 편의점, 쉬는 날 편의점에 온 경찰관이 수상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60대 여성이 기프트 카드를 사려고 왔는데요. 경찰관이 이 여성에게 혹시 자녀가 문자로 부탁을 하던가요 묻자 여성은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랐죠. 엄마에게 보낸 이 자녀의 문자에 숨어있는 비밀 알아보겠습니다. 팩트맨 제보창에도 해오름님이 이런 문자를 받았다며 문의 주셨는데요. 자녀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아들이나 딸 행세를 하는 문자가 오면서 시작되는데 이 피싱인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프트 카드 구입 요구입니다. 급하다며 온라인 결제용 기프트 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서 일련 번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일련 번호를 보내면 사기범이 온라인상에서 현금화할 때 쓰이기 때문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분증 요구입니다. 휴대전화가 없어서 홈페이지 가입 인증이 안 된다며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게 신분증 사진을 찍어달라 요구하는데 신분증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에 쓰이게 됩니다. 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며 링크를 보내주는 건데요.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앱이 설치돼서 개인정보나 돈이 털릴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방법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진짜 가족이 맞는지 전화로 목소리를 확인할 때까지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됩니다.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까지 아들, 딸과 똑같이 해서 SNS 메신저로 말을 걸기도 하는데 이 메시지 창에 이 친구 추가 버튼이 떴다면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해 시에는 국번 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하고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접속하면 몰래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국 우한을 가는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 우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라 아직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는데요. 게다가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우한에 갈 때만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필요 없다는 어제 저희 보도 이후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검역 기준이 다른 이유를 취재해보니 중국은 코로나 위험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전광판에 중국 우한발 비행기 도착을 알리는 표시가 떠 있습니다. 우한행 출국자들은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착 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반면 우한에서 온 입국자들은 음성 확인서 없이 발열 체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한국 쪽에서는 음성이 확인이 되어야만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중국 쪽에서도 음성 확인을 해줘야. 방역 당국은 국가별 위험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PCR 음성 확인서를 각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중국 입국자들은 PCR 음성 확인서의 의무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현재 우리 정부의 국가별 위험도 체계에서 중국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교류 확대 가능 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위험도에 따라 국가를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전파 위험도가 높으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그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으면 추이 감시 국가로 분류합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 전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이 해당됩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추이 감시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꼽히는 중국은 둘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단계를 정하는 기준과 속한 나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는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집에서 아이를 보거나 외출을 해도 재택근무로 인정이 되는 건지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처음 마련한 가이드라인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재택근무. 공기업은 물론 매출 100대 기업 88%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급하게 도입되다 보니 세부 규정이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로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혼란이 빚어지자 처음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을 하거나 하면 저희가 인정을 받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재택근무할 때는 조금 시간 외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상사에게 연장 근로를 승인받거나 연장 근로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근무 시간 전 SNS 메시지로 근무 지시를 한 경우는 업무로 봐야 될까? 단순한 업무 지시는 괜찮지만 바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면 그 시간부터 업무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집에 유치원생이 있는데 원격 수업도 봐줘야 되고 업무도 봐야 되고 과연 이 부분이 회사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헷갈려요. 잠깐씩 아픈 가족이나 아이 돌보기, 여름철 샤워하기 등은 양해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집 근처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지정된 재택근무 장소를 임의로 위반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PC 접속 기록 등을 활용한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요즘 외출도 잘 못하다 보니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정부가 코로나 우울증을 공식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8개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없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쪼여오면서 심리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없죠. 방역 당국이 코로나 우울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질병 코드를 관리하는 통계청에 코로나 우울을 공식 질병 코드로 포함시킨 세부안을 보냈습니다. 기존 우울증 분류에 하위 코드를 추가한 방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코드 신설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질병 코드는 국제 코드가 근거인 만큼 WHO가 결정하면 그대로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로나 우울을 응급 코드로 신설하는 안을 빠르면 다음 달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에 한해 우울증 등 모든 후유증을 포함하는 코로나19 이후 병태로 추진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의 후유증을 진단하는 쪽으로 국제기구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자 수가 적기 때문에 더 범위를 넓혀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메르스의 경우 국제 질병 코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스가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오늘 총리로 선출된 뒤 곧바로 내각을 꾸렸는데 아베스 내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내각 20명 중 11명을 전임 아베 정권의 인물을 그대로 기용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격인 방위상에는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을 임명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지병으로 사의를 표명한 아베 전 총리가 8년 8개월 머물던 관저로 떠나고 일본 의회는 과반을 크게 웃도는 찬성표로 제99대 총리를 선출했습니다. 곧바로 임명된 장관 20명 가운데 모태기 외상과 가지야마 경제산업상 등 아베 내각에서 일했던 장관 8명을 유임했습니다. 자리만 옮긴 장관 3명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인 가토 전 후생상은 관방장관으로 임명돼 스가 총리의 입으로 활동합니다. 사실상 아베 정권의 연장이라는 지적이 친정부 성향의 언론에서도 나옵니다. 아베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노부오 의원도 방위성에 발탁됐습니다. 어릴 적 외가에 입양돼 아베 총리와 성이 다른 기시방위상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아베 정권의 외교 안보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保守層の支持基盤を安倍政権から受け継ぐと思いますので、こういった保守的なスタンスというのはおそらく変わらないですね。 논공행사 인사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수 파벌의 다양한 요구 난립으로 국정불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고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스가 신임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회담 당시에 꿈꿨던 노벨상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번엔 중동 평화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걸프 지역 아랍국인 UAE 바레인과 체결한 평화협정에 대해 백악관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72년에 걸쳐 이집트 요르단과 체결했던 것과 같은 평화협정 2건을 한 달 만에 체결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노벨 평화상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 hard-earned and well-deserved honor for this president. President Trump's foreign policy will always be one of peace through strength. 북미 회담을 성과로 내세우며 아베 당시 일본 총리의 추천을 부탁하는 등 노벨상을 향한 집착을 숨기지 않아온 트럼프 대통령.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전 현직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등 모두 4명입니다.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노르웨이 국회의원의 추천으로 내년도 노벨 수상 재도전에 나선 데는 중동 평화협정을 재임 기간 주요 외교 성과로 부각시키려는 포석도 깔렸습니다. 그러나 협정식 현장은 장녀 이방카는 물론 영부인 멜라니아를 비롯한 참석자 수백 명이 마스크 없이 촘촘히 붙어 앉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2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I did wear it earlier. We saw you not wearing it earlier. 바이든을 바짝 추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를 자청하며 노벨상 수상 도전까지 나섰지만 이 코로나19 대응과 흑백 갈등을 둘러싼 분열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비난 여론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미국 근처인 대서양에서 열대성 폭풍 무려 5개가 동시에 관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워낙 허리케인이 잦아 더 이상 미국 기상청이 붙일 이름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는 물에 잠겼고 처참히 망가진 부두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유소 지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1971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열대성 폭풍 5개가 대서양에서 동시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속 145km 속도로 멕시코만을 따라 북상하는 허리케인 셀리는 미국 남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We are looking at record flooding, perhaps breaking historic levels. And with rising water comes a greater risk for loss of property and life. 미시시피주와 플로리다주 사이에 있는 해안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don't think the wind's going to hurt anything. Hopefully. I pray that it doesn't. But that's the main thing. We're just, hoping and praying for the best. That's all we can do. 지난달 말 허리케인 로라가 강타해 8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던 루이지애나주 주민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합니다. I'm telling you, I just literally put stuff back like Wednesday, and then I had to take it down Friday and start pulling stuff back out Friday. This is from Laura. When does it stop? 기후변화가 올해 유난히 많은 허리케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미국 기상청은 허리케인에 붙이기 위해 준비한 이름 21개 가운데 이미 20개를 사용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이 끝나는 11월까지 새로운 이름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삼성은 8위에 머물러 있지만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이기며 그냥 사자가 아니라 저승사자가 됐기 때문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먼저 순위표를 보시면 1위와 2위, 3위와 4위 간 게임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5위 KT는 가을 야구를 위해서 승리가 꼭 필요한데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러면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삼성과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8위 삼성이 경계 대상이 된 이유는 순위 경쟁이 치열한 LG, NC, 두산, 상위권 팀들만 연달아 잡으며 판도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권 팀들에게 공포감을 주며 저승사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데요. 요즘 삼성은 투타의 조화가 정말 좋습니다. 선발진이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거포 김동엽을 포함한 타자들이 꾸준히 활약하며 피하고 싶은 상대가 된 겁니다. 이제 상대하기 좀 어려운 팀이 된 것 같아서 꾸준히 이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8위 삼성은 오늘 경기 이후에도 갈 길 바쁜 기아, 키움, NC, 두산을 만나는데요. 단순히 리그 판도만 흔드는 게 아니라 상위권을 잡고 가을 야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미라클 삼성을 기대하고 있고요. 매 경기에 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과연 9경기 차를 뒤집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야구도 스윙, 골프도 스윙의 운동인데요. 그렇다면 프로골퍼들은 야구를 잘할까요? 요즘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실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공성근 기자가 이색 스포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야구장에서 유명 유튜브 채널의 촬영 준비가 한창입니다. 누적 조회수 7천만 회나 되는 인기의 비결은 테니스와 볼링 등 다른 종목과의 합방입니다. 이번 촬영에는 프로골퍼들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정확한 아이언샷이 100m 밖에 떨어진 야구 코치의 글러브 속으로 꽂힙니다. 종목을 바꿔 야구 방망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스윙 폼은 홈런을 날릴 법한데 공을 맞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밑에를 스윙하니까 좀 윗부분을 치라고 생각하죠. 오케이. 원포인트 레슨을 받자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야구는 공이 위쪽에 있고 움직이는 공이잖아요. 또 골프는 또 밑에 있는 공을 치다 보니까 계속 배트가 밑으로 가더라고요.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고등학교까지 선수 생활을 했던 박진영 코치는 쉽고 가까운 야구를 목표로 유튜브에 뛰어들었습니다. 선수 출신의 전문성에 재미 요소가 더해지면서 많은 팬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는데 과연 야구도 잘할까? 이런 고민에서 나온 컨텐츠고 프로야구, 뭐 동네 야구, 모든 야구가 조금 같이 즐기고 좀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 하나의 목표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종일 흐릿한 하늘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는데요.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또다시 비 소식입니다.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가량의 꽤 많은 비가 오겠고요. 충청과 남부 지역으로는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지면이 매우 습하기 때문에 오늘 밤사이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4도, 대전 23도, 대구는 25도로 오늘보다 조금씩 낮아져서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올가을은 지난해보다도 모기가 30%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유독 많은 비가 지나고 물웅덩이가 곳곳에 많이 생기면서 모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0월까지는 가을 모기에 대비해서 저녁 시간대부터는 가급적 방충망을 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일교차는 점점 더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병사의 보직 변경을 해달라고 청탁하는 장면. 국방부에서 오늘 발행한 웹툰입니다. 미리 준비된 시리즈가 나간 것이라는데 참 공교롭죠. 그런데 이 웹툰 부정청탁은 처벌 대상이라고 2페이지 만에 깔끔하게 끝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몇 달째 공방만 이어지는 현실과 비교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간단한 사건입니다. 애초에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 연락을 한 사람이 보좌관인지 아니면 또 있는지, 그게 단순 민원인지 청탁인지 속 시원하게 밝히면 될 문제였죠. 그 결과에 따라 웹툰 이야기대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질질 끌면서 이 국방부가 불신을 자초한 형국인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오늘 인사청문회 다짐이 빈말일지 아닐지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